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번이 3회째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펜션 마케팅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으실 건축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동영상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번의 강의 때는 제가 좀 신경잡기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해갖고 내용이 좀 그랬는데, 오늘은 분량이 좀 많아갖고 바로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혹시 얘기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어차피 이 행사의 취지 자체가 세미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중간중간에도 질문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펜션 설계에 대한 기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정말 많은 펜션 설계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 하면, 펜션 설계가 잘 나온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펜션 사업의 매출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건축 설계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창작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본 펜션에 어떤 일들이 있냐 그러면, 창작자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을 때는 제법 근사한 건물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반대로 창작자의 역량이라기보다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매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펜션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설계를 잘하는 곳, 시공을 잘해줄 수 있는 곳, 여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제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쭉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꽤나 이름나신 건축사님들이 설계하는 펜션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거 어차피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디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실 만한 건축사님들이 설계하신 분들이 제법 많은데, 그런 데들 저는 처음에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 들여다봤을 때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이 정도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데 의뢰를 하게 됐을 때 한 가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전국적으로 많이 보다 보면 간혹 펜션 홈페이지에 그 펜션을 설계한 건축사님 프로필이 올라가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결국 창작의 영역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개량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반드시 설계를 하신 건축사님이 어떤 사업 방향이나 매출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시느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설계 비용을 제가 많이 드린 데는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가는 설계비를 드리고, 건축 비용도 남들보다 꽤 많이 드린 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이 건축 설계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게 체코 프라하에 있는 춤추는 빌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근사한 건물이 나왔을 때는 매출이 잘 오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매출이 떨어지느냐, 그 고민이 이제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펜션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 마케팅의 영역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냐 그러면,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궁리라고 보거든요. 자, 그럼 이 장사할 궁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통용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여다보면, 조금 조잡하고 미흡한 그림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4인실 펜션의 객실의 기본 형태거든요. 이 도면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펜션이 꼭 저렇지는 않던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풀빌라나 요즘에 이제 흔히 감성숙소라고 해서 요즘 인기 많은 펜션들의 구조들을 빼면, 제가 한 지역에 있는 펜션 홈페이지를 대략 편차가 좀 있기는 한데, 가평 같은 데는 많을 때는 한 7, 800개의 홈페이지가 있었고, 조금 지역으로 내려가고 군소 시군 정도를 내려가도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각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보다 보면 거의 7, 80% 이상의 구조의 4인실 구조들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보통 어떤 식이냐 그러면, 침실이 2개가 있고, 그 침실에 2명씩이 잘 수 있고,
싱크대가 있고 쇼파가 있고 이런 구조들이죠. 그리고 테라스가 있고 이것만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은 뒤에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랬을 때 이 방 자체가 우리가 그냥 상정을 할 때 20평 4인실이라고 놓고 상정을 했을 때의 고민을 한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걸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이게 20평 4인실이라고 생각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인테리어만 좀 괜찮게 꾸며놓으면. 그런데 사실은 20평짜리 객실을 얼마를 받을 수 있냐를 따져보면 평당 10,000원 정도를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세미나 하기 전에 바로 올리고 왔던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민박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지자체에서 계도를 할 때 평당 10,000원 정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너무나 많은 펜션들이 있고 이 펜션의 예약률 자체가 너무나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제가 시장조사 항목을 하나씩 늘리다 보면서 한 5, 6년 전부터는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각 펜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대략 보통 제가 20가지 정도의 항목을 조사를 하는데 그중 제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게 객실 요금하고 객실 면적을 일일이 기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엑셀로 정리를 해서 객실 요금을 객실 면적으로 나눠봤거든요. 그럼 평당 얼마를 받는지가 나오니까요. 그게 평당 단가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 우리가 이게 펜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즘에는 옛날처럼 요금 안내를 따로 두지 않는 펜션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예약 대행이 워낙 늘어나면서 이제 예약 대행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처리하다 보니까 1년치 내가 받아야 될 요금에 대한 걸 픽스를 해두시는 게 아니라 예약률에 따라서 3개월 단위로 요금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 펜션들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비수기 4월 28일 이거 이번 달 달력입니다. 23만원을 받는 펜션에 항상 객실 밑에 보면 평이 나와 있거든요. 몇 평이 나와 있는지를. 자, 그러면 이 집이 얼마를 받는지를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단가라는 개념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3만원을 18평으로 나눠보면 평당 12,777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홈페이지를 엄한데를 예시를 들기가 애매해갖고 제가 이거 직접 만들어드린 애견 펜션을 예를 드린 건데 애견 펜션이 다른 펜션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조금 생기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제가 이거는 대표적인 지역 몇 군데만 추려갖고 온 건데 이게 지역 전체 평균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지역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를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대로 나눠갖고 예를 들면 200개 펜션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200개 펜션에 각 방의 평당 요금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낸 값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릉이 8,488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한 9,000원 정도 되고요. 창안은 한 7,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 편차가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안면도 쪽에 있는 태안이 1세대 펜션들이 많다 보니까 요금을 지금 많이 못 받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강릉은 생각보다 풀빌라가 별로 없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풀빌라가 많은 지역이 포항이 전체 펜션 중에 한 30% 정도가 지금 풀빌라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남해도 그 못지않은 정도의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지역 평균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펜션이라는 게 없죠. 물론 벌어 10,000원 이상을 받는 데들도 있습니다. 신축 펜션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요금이 10,000원이 넘는 순간 예약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일반적인 펜션에 국한된 얘기냐? 이걸 다른 식으로 따져보면 풀빌라만 따로 떼갖고 통계를 내봤거든요. 풀빌라 같은 경우에도 강릉시에 있는 풀빌라가 평당 한 9,900원 정도를 받고 포항시가 9,200원을 받고 태안이 10,000원 정도를 받고 남해군이 11,000원을 받습니다. 제가 PPT상에서 표기를 안 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태안군이 전반적으로 예약률 자체가 제일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미리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드는 개념에서 수익형 펜션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비수기 평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객실의 50% 이상이 예약이 돼 있는 펜션을 제가 수익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익형 펜션의 비율은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한 5% 정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뭐하냐 그러면 한 지역에 100개의 펜션이 있을 때
비수기 평일에 자기 객실 절반 이상을 파는 펜션이 5군데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이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수익률 펜션 비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왜? 외국 여행을 못 가니까 원천적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 국내로 몰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 무렵까지 펜션 창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펜션을 준비하시고 있으면서 망설이던 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워낙 많은 펜션들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 평당단가 하나만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기에도 태아는 수익형 펜션 비율이 5%밖에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엔 예약이 몰리는 집은 그만큼 내가 가서 무언가를 체험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동네로만 몰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평당 단가만 비교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입지나 모든 면에서 나은 지역들보다 태안군이 평당 단가를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남해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 제가 하나 사례로 말씀드리면 남해 W115일이라고 풀빌라가 한 2, 3년 전에 꽤 유명했던 풀빌라가 있었거든요. 그 펜션하고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그레이드에 있는 풀빌라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집보다 압도적으로 경치도 좋고 압도적으로 인테리어도 좋은 집들이 많았는데 장사 안 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거를 그럼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에 대한 창작의 영역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나로 모든 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집보다 예약률이 떨어지는 집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당 단가가 다 비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장사가 잘 되는 풀빌라가 30평짜리가 비수기 평일날 한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비슷한 뷰와 비슷한 위치와 비슷한 구성의 풀빌라들 중에서 35만 원, 40만 원이 되는 순간 30만 원밖에 못 받는 30만 원 정도 선인 펜션하고의 예약률 차이는 많이 늘어난다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객단가입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신데 객단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평당단가하고 똑같은 원리로 평일에 23만 원을 받는데 기준 인원이 2명이고 최대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2명이 이 펜션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1인당 총 경비가 얼마냐 그러면 11만 5천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2명이 늘어나면 이 비율은 조금 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추가 입실료라는 게 보통 한 3만 원에서 많이 받는 데가 한 5만 원 정도 되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이거는 낼 수는 없는 항목이기는 한데 제가 이거 쭉 경험상으로 보면 평균 15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약을 이끌어내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정도의 펜션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월등히 상회하는 펜션도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지금은 예전만큼 예약률이 안 나오는데 삼청의 하유해숲이라는 펜션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바닥 면적이 16평밖에 안 되는데 한참 장사 잘 되던 4, 5년 전만 해도 비수기 평일에 48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평당 단가는 평당 2만 원이 훌쩍 넘고요. 1인당 객단가로만 따져도 거의 20만 원 선에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마케팅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빼야 되겠죠. 왜? 내가 만들 때마다 그런 펜션이 탄생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설명드린 20평 4인실의 문제는 뭐냐? 이게 설계 도면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첫 번째 뭐가 있냐? 예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설명을 드리냐, 이거를 왜 케이스로 설명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린 사장님이 이런 스타일의 객실 6개를 똑같은 타입의 객실 6개를 저한테 들고 오셔서 상담을 하셨길래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는데 단지 이 단조로운 구성 6개로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딱 하나입니다. 예약을 할 수 있는 확률. 자, 이건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4인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가족이거든요. 물론 자녀가 없거나 아이들을 안 데려간 젊은 부부 두 커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4인실로 운영을 했을 때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평일에 예약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이건 다른 얘기로
지금 우리나라의 펜션이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2010년 무렵만에 제일 많이 늘어났던 게 사실은 커플 펜션이었습니다. 왜 커플 펜션이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원래 2000년대 중반 정도에 펜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시점만 해도 펜션은 커플이다 가족이다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다 영업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셨냐면 주말에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하는 방식이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도 80년대 학번이지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어디 관광지에 놀러가서 민박을 잡는다라는 개념은 주로 이제 여름 방학 기간 이럴 때 대천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민박집 먹어서 자던 거였죠. 그런데 이게 농어촌 민박 자체가 펜션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아무런 불만들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만 자도 되니까. 원래 농어촌 정비법에 농어촌 민박이라는 걸 허가해 주는 것 자체도 농한기의 농가 부수입 차원에서 허가를 내주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평일에 좀 손님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평일에 올 수 있는 손님이 그 당시에 커플 개념은 뭐였냐 하면 대학생 새내기 커플들. 고3을 어렵게 보내고 대학을 입학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때 평일에 놀러 갈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는 대학교 다닐 때 연애할 때 눈에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 강의공원에 배트리브도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착안한 게 뭐였냐 그러면 커플 펜션을 만들기 시작한 게 그때 굉장히 많이 붐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커플 펜션의 특징은 뭐였냐 그러면 지금처럼 풀빌라식의 어떤 고급 펜션이라는 느낌보다는 보통 8평에서 조금 큰 데들이 한 12, 3평 정도에서 우리가 흔히 다락으로 얘기하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 복층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데들이 보통 비수기 평일날 조금 저렴한 데는 한 7, 8만 원, 조금 비싼 데들이 한 10만 원 조금 넘어가서 그 정도 비용이면 그냥 젊은 대학생 커플들 입장에서는 1박 2일로 놀러가서 낼 만한 비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모텔방 사이즈 정도 되는 거에 예를 들면 침대에다가 실커튼 달고 카페트 알록달록하게 깔아갖고 장사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뒤로 제쳐두고라도 이렇게 설계된 방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비수기 주중에 예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왔을 때 이걸 제가 문제점을 짚어드리면 이걸 가지고 건축사 사무실에 가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그 얘기합니다. 그럼 평일에 2명만 받으세요. 얼핏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가격을 낮춰준다고 해도 사람 심리가 이게 아예 처음부터 2인실이었다라고 그러면은 같은 20평대도 예약을 하는데 20평에 4인실이면 사람 심리가 괜히 4인실을 내가 비싼 돈 주고 둘이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약률이 또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자체는 상당히 창의적인 부분에 속하기는 하지만 펜션에 대한 어서오세요. 펜션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쪽으로 객실이 구성이 되고 객실이 만들어져야 판매가 많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가족은 당연히 주중에 예약할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펜션 홈페이지를 시군별로 조사를 하다 보면 단체 펜션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가평 쪽에만 해도 단체 펜션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데들이 대부분 어서오세요. 그런 데들이 대부분 주 타겟이 뭐였냐 그러면은 대학생 MT, 기업체 세미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단체 펜션에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고 이 단체로 운영하던 펜션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다 내린 상황인데 이게 왜 없어졌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금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비유기는 한데 20평 정도 되는 객실에 원룸형 객실에 단체를 받을 경우에는 6명까지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침대 치우고 이부자리만 주면 많이 받으면 10명도 받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라는 게 있죠.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평짜리를 평당 단가 객실 요금을 면적으로 나눴을 때 평당 10,000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20만 원을 받는다고 가령 예를 했을 때 커플이 들어가면 1인당 객단가가 10만 원이 되는데 4인 가족이 들어가면 객당 5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객단가는 1인당 2만 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라도
작은 방이라도 손님을 많이 받아서라도 꾸려가시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저는 그게 절대 나쁘다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 비용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죠. 이게 어떤 면이 있냐 그러면 저녁에 바베큐를 할 때 커플 펜션하고 가족 펜션하고 음주량도 틀리고요. 다음날 손님들이 퇴실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치워야 되는 관리의 양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거를 개념적으로 운영을 안 해보신 사장님들은 2명이서 쓰고 간 방하고 4명이서 쓰고 간 방하고 청소가 2배이 될 것 같은데 저도 한 1년 정도 펜션 운영을 해본 결과 2명이서 쓰고 간 방하고 4명이서 쓴 방은 4명이서 쓰고 가면 4배입니다. 수건이나 이부자리나 침구를 세탁해야 되는 양도 그렇지만 쓰는 거 패턴 자체도 틀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과연 우리가 펜션을 설계를 할 때 단순히 설계를 잘하는 데에 맡겨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예약이 될 수 있는 확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펜션 설계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들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건축 인허가나 테크놀로지나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펜션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내가 건축 설계사님한테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이걸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PPT 자료를 준비한 건데, 자,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평면으로 놓고 봤을 때 원형인 집은 존재하기 실제로는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인면으로 봤을 때는 더더욱 존재하기 힘들고요. 삼각형도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경우는 대부분 다 사각형에서 출발을 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창업 대행 업무 중에서 제가 클라이언트하고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단계를 밟아서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다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기획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캐드를 다룰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지난번 세미나 오셨던 분이 그 말씀하시던데 이 제 바탕화면이 왜 점선이가 있냐면 정말 무식하게 요걸 1cm라든지 1m라고 가정을 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파워포인트에서 그려갖고 보내드리거든요. 이걸 그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은 나름의 치수가 있습니다. 2인용 식탁의 사이즈와 4인용 식탁의 사이즈와 검색 몇 번만 해보시면 식탁을 놨을 때 내 뒤로 사람이 걸어갔을 때는 간격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설계라는 거를 이게 설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건물 자체의 단열이 어떻게 되고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하중이 어떻게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펜션, 내가 만들어야 될 펜션에 어떤 형태가 맞는지를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기본은 어쨌든 간에 사각형이라는 거죠. 자, 이 사각형을 조금 더 확대를 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설명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거 전체를 그냥 70평 한 공간이라고 그냥 상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농어촌 민박이 70평 미만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또 한 가지 이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70평 농어촌 민박은 70평 전체를 다 객실로는 못 쓰신다는 걸 알고 계시죠. 반드시 세대주가 사는 공간이 하다못해 5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임의로 필요하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개념 자체가 농어촌 민박이고 농어촌 민박이 70평이라고 하니 그냥 이 공간 자체를 70평으로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70평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70평 공간을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개념에서 보면 방 하나를 만들어서 70만 원을 팔 수 있으면 최고 좋죠. 근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70만 원에 팔 수 있는 방이 잘 없죠. 이 타입에 딱 하나 먹히는 게 키즈 펜션은 가능합니다. 왜 키즈 펜션은 가능하냐 그러면 키즈 펜션은 보통